네, 여러분. 오늘 저 459페이지 69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맞죠? 예, 예. 지금 저 행정법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행정법 내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행정법. 그래서 힘 좀 내주십시오. 행정법만 지나가면 뭐 이제 뭐 일사천리지 뭐. 자, 힘내시고. 자, 690번 경찰 비례 원칙 4번에 경찰 비례 원칙은 법률의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죠. 일단 저 헌법에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법률을 얘기하니까 법률에는 우리 저 경직법에도 있고 또 행정기본법에도 있고 뭐 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 조항에 딱 비례 원칙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그냥 뭐 필요한 최소한으로 이런 식으로만 적혀 있으면 전부 다 비례 원칙을 적시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률들에서 비례 원칙 엄청 많이 적시가 돼 있어요. 특히 경직법, 행정기본법 다 비례 원칙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지만이 틀렸어요. 자, 91번 넘어가고 92번. 자,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 행정기본법에 우리 흔히 행정법의 일반 원칙 하면 비평자 신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자유구속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근데 이제 그거 외에 뭐 권한남용의 금지, 뭐 과잉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과잉 금지, 권한남용의 금지, 그냥 비례 원칙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경찰학에서는 권한남용 금지, 과잉 금지 다 그냥 비례 원칙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비평자 신부예요. 그 비평자 신부 중에서 행정기본법에, 이 행정기본법이라는 것이 행정에 관한 기본법이잖아요. 그래서 행정 전체를 아우르는 법률인데 거기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평자 신부 중에서 다 규율되고 있는데 자유구속 원칙은 없어요. 이제 그 이유가 자유구속 원칙의 이론적 배경이 평등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평등 원칙하고 자유구속 원칙하고 거의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 원칙을 규정하고 별도로 자유구속 원칙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평자 신부 중에서 비평신부가 행정기본법에 있는 거죠. 비평신부, 비평자 신부, 비평신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1번의 자유구속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자, 93번에 행정법의 법원, 2번에 헌법재판소 위원 결정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을 기속함으로 법원성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법원이라는 것이 뭐죠? 따라야 하는 것이죠. 따라야 하는 거. 이것이 뭐 대법원, 고등법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찰이 행정이 법으로서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법원입니다. 자, 근데 헌법재판소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판례라고도 해요.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일반 법원은 판결이죠, 판결. 법원의 판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법원의 판결은 법원성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그 사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구속하지 않아요. 그 사건에서만 구속되는 것이지. 그래서 법원의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 기관들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건에서만 판결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원성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표현을 하죠. 왜? 하급법원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어겨서 판결하면 어차피 깨질 것이기 때문에 하급법원부터 대법원의 판결을 다른 재판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속하는데 다른 재판에서는 원칙으로 기속하지 않아. 그러나 하급법원에서 대법원의 판결과 반대되는 판결을 하면 어차피 상급법원 올라가서 깨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급법원에서는 이 대법원의 판결대로 그 다른 재판에서 그 전에 대법원의 판결대로 판결하려고 하는 사실상의 효력이 있죠. 그걸 갖다가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이 대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에 대해만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유언 결정은 일반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 유언 결정에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헌법재판소 유언 결정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을 기속한다.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의 판결하고 헌법재판소 유언 결정하고는 다릅니다. 헌법재판소 유언 결정은 그 자체로 그냥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3번에 경찰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평등원칙, 비례원칙, 권한남용 금지원칙, 신뢰보호 원칙, 행정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유구속 원칙만 제외하고 비평자 신부 중에서 자유구속 원칙만 제외하고 나머지 규정하고 있고요. 자, 695번에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공통된 행정의 법 원칙은 뭐 엄청 쉬운 문제예요. 자, 행정기본법 12조 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여야 한다.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신뢰를 보여야 한다. 자, 아래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행정절차법에만 신뢰보호 원칙이 있었죠. 밑에 행정절차법에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게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즉 기존의 것에 대한 신뢰를 지켜줘야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신뢰보호 원칙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696번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 표명을 했더라도 이 견해 표명을 하면 신뢰를 그 상대방 시민한테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보호같이 있으면 신뢰를 지켜줘야 되죠. 자, 그런데 그 후에 그 전제로는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됐다면 이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사정 변경이라고 하죠. 사정 변경이 있었으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 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맞습니다, 이거. 사정 변경이 있어도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이 변경됐으면 신뢰 보호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정 변경이라는 것이 그냥 환경 자체가 행정을 하는 그 전제 자체가 바뀌어버렸으면 그럼 바뀐 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약속했던 대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했는데 법률이 바뀌어버렸어. 못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을 야, 네가 나중에 신청하면 너의 요건이 인허가 요건에 맞아. 다음에 신청하면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률에 근거했을 때 네가 인허가 받을 만한 거니까 해준다는 것이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법률 바뀌어버려. 못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정 변경은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야. 바뀌어버렸을 때는 바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옛날 기준대로 그냥 꾸역꾸역 해줘야 돼. 말이 안 되면 그러면 나라 망해버리죠. 그래서 사정 변경은 이 신뢰보호를 지켜줘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 3번에 수강 신청 후에 징계 요건을 완화하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 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표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적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성적을 받기 전에는 D학점이 있나? 성적을 받기 전에는 D학점만 징계를 받는 것이었는데 성적을 받고 성적을 C학점을 받았어. 그럼 징계를 받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적을 받은 다음에 C학점도 징계하는 것으로 바꿔서 징계하면 이건 진짜 소급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대신 학기가 진행 도중에 옛날에는 D학점만 징계를 했었는데 C학점도 징계한다고 바꿔. 아니 그러면 기말고사 볼 수 있잖아. 중간고사 보기 전이건 또는 기말고사 보기 전이건 진행 도중에 기준을 바꿔버리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런 걸 갖다가 진행 중에 바꿔버리는 것을 부진정 소급표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4번에 신뢰 보호라는 것이 행정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 공적 견해 표명은 그런 공적 견해 표명을 할 만한 사람한테 공적 견해 표명을 들었을 때 그게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인 것이지, 엉뚱한 사람한테 견해 표명 받은 다음에 그걸 믿었다고 해서 신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4번에 병무청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이 상담에 응해서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아니, 내가 지금 군대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을 판단해 보려면 군대 가는지 안 가는지 결정하는 그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봤어야지. 병무청 민원실 가서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병무청 민원실에 있는 사람이 뭘 한다고. 그 사람도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담당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 담당자가 아니라 그냥 민원 응대하는 사람인데, 민원실에 가서 그냥 물어보고 이거 군대 안 가도 될 거예요? 오케이, 그냥 집에 가버려. 나중에 이병 통지서 날라오니까 잘못됐다, 신뢰보호 원칙 위배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면 그 행정을 담당한 사람한테 가서 답변을 들었어야죠. 그때 신뢰보호 원칙 주장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볼 수 있는 것이죠. 민원실 가서 얘기한 것은 아예 그것은 따져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신뢰보호 원칙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697번 넘어가고요. 698번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OX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가에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했다면 이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명은 유효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정 변경. 아니, 내가 지금 공무원이 신뢰표명을 하는 것은,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지금 법령에 따라서 의사표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인허가 신청하기 전에 내가 현재 법률에 입각해서 의사표명을 했어. 근데 상대방이 인허가 신청하기 전에 법률이 바뀌었어. 그럼 내 공무원의 말은 이제 무의미한 것이죠. 바뀐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보호에 따라서 인허가를 해줘야 된다면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정 변경이 돼버려.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자, 나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 상대방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이 상대방이 신뢰를 갖는 것이 행정의 실행으로 자, A한테도 해줘, B한테도 해줘. 그러면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도 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해주기도 전에 그냥 행정규칙이 제정됐을 때 그때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예기관행이라고 해가지고, 예기관행 뭐 예측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준칙이 제정됐어. 그러면 그것이 실행되는 관행이 쌓여야 거기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규칙 제정만으로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 공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관행이 쌓여야 신뢰보호건, 그 다음에 뭐 평등 원칙이건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699번 부당결부 금지 원칙. 1번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부당결부 금지, 부당하게 행정을 해주면서 부당하게 엉뚱한 것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입니다. 이번에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 행정기본법에 비평자 신부 중에서 비평신부 끝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없지만 그것이 틀렸고요. 자, 3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럼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원칙으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발사업
인허가 해주면서 그 부수적으로 그 사업자한테 일정한 걸 뜯어내죠. 행정에서. 왜 뜯어내? 그냥 뭐 행정 배불리려고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용 어떤 대단히 개발을 하면 거기다 학교도 지어야 되고 뭣도 지어야 되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나라 돈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익을 받는 인허가 받는 그 사람들한테 학교 땅도 받아내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없는 이유로 해서 그 땅들을 받아내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대해서 위법한 행정이 돼버리고 나중에 다시 다 찾아가 버려요. 상대방이 소송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무런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했으면 기본적으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특별한 경우입니다. 뭐냐면 그 뒤에 기부 체납한 토지 가액이 그 주택사업 계획의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하고, 즉 엄청 작은 거죠. 그 인허가로 인해서 뭐 엄청 큰 이익을 줬는데 기부 체납하도록 한 또 땅은 작아. 또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 체납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조 요청서를 보내자. 이 말이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 돈 주지 않고 그냥 받는 것을 기부 체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착오로 공무원이 착오해가지고 보상해 줄 테니까 보상에 응하라 이런 통지서를 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기부 체납했는데 뭐 보상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져 버려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이거 잘못됐, 애시당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뭐 이런 안내서도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따졌어. 자, 그때 이 부관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취소 사유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거야.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나 버렸잖아요. 그런데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어도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제기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오케이? 무효는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무효이기 때문에 뭐 소송 제기 기한 상관없이 또 행정심판 반드시 거치라고 되어 있는 분야에서도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무효등 확인 소송입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서 제기하려니까 제소기간은 도가 돼 있으니까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 법원에서는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무효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이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소송 제기기한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무효가 돼야 제소기간 지났어도 이 판결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판례에서는 그냥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쫑 내버렸습니다. 자, 4번에 갑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0 주취 상태로 100이랑 125cc 이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뭐죠? 100이랑 125cc면 이게 뭐예요? 저 원자로 운전할 수 있는 원자예요? 원자가 아니에요? 원자죠. 125cc까지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125cc 초가냐 125cc 이하냐 그게 중요해요. 뭐냐면 지금 125cc 이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받았다는 것은 원자를 운전하다가 싸그리 다 취소당한 거야. 이때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배도는 위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뭐 어떤 사냐면 복수 운전면허 취소 사례입니다. 이제 복수 운전면허 취소가 싸그리 다 취소시켜버리죠. 어떤 위반을 하면 싸그리 다 취소시켜버려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는 있어. 그러나 지금도 원칙적으로 어떤 위반을 하면 가진 운전면허를 싸그리 다 취소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원자를 음주운전하다가 싸그리 다 취소시켜버리면 그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적법한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운전면허로 원자는 운전할 수 있잖아. 그렇죠? 모든 운전면허, 모든 정규면허로 원자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됐어. 그러면 그 운전면허 취소하는 이유가 원자를 음주운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운전면허 취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로 원자는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시켜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목적을. 그래서
원자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됐어. 싸그리 다 취소시켜도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에요. 적법한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125cc 초과된 이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어. 125cc 초과 이륜 자동차는 어떤 운전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어요? 2종 소형면허로만 할 수 있어요. 뭐 1종 대형면허, 1종 특수면허로도 운전할 수 없어요. 저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2종 소형으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을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됐어. 근데 그 사람이 가진 운전면허를 다 취소했어. 행정은 왜 다 취소했죠? 지금 행정 목적이 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할리 데이비슨을 음주운전했기 때문에 행정 목적이 할리 데이비슨을 다시 운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전면허로 할리 데이비슨 운전할 수도 없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2종 소형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되지. 할리 데이비슨 운전할 수도 없는 운전면허인 뭐 1종 대형이나 2종 소형이나 2종 보통이나 이런 운전면허로는 할리 데이비슨 운전할 수도 없잖아요. 부당하게 결부시켰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전면허 전부 취소 사건에서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오토바이 관련해서. 근데 그 오토바이가 125cc 이하를 운전하다가 뭐 위반해서 싸그리 취소할 때는 적법한 겁니다. 왜? 모든 운전면허로 125cc 이하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125cc를 그렇게 위반하지 못하게 하려면 다 취소시켜야 되지. 대신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뭘 위반했다면 그때는 125cc 초과 그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만 취소시켜야 되는 것이죠. 나머지 싸그리 다 운전면허 취소시켜버리면 부당하게 결부시킨 것으로 봐서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25cc이기 때문에 싸그리 다 취소시킨 것이 적법한 것이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적법한 것입니다. 적법한 것. 자, 700번 경찰 책임의 원칙. 1번 경찰 책임은 그 유해의 발생에 대한 고의 과실, 위법성의 유무. 눈 뜨시고 화이팅. 자, 700번의 1번 경찰 책임은 그 유해의 발생에 대한 고의 과실, 위법성의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 여부.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주관적인 요건이죠. 주관적인 요건. 그런 주관적인 요건. 그다음에 2번에 또 모든 자연인은 경찰 책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형사 책임 능력, 국정 여부 이런 것들 전부 다 문제가 돼요.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다 그냥 경찰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경찰권이 발동되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죠? 막 굉장히 막 변화무쌍하고 위험하고 막 그런 순간이죠. 그때 경찰 책임자라는 것이 뭐예요?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원칙이죠. 경찰 책임자,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그 현장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막 위험하고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딱 봐서 그냥 경찰 책임자 같으면 그냥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저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어떻게 따지냐고요. 막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따지냐고요. 그냥 딱 봤을 때 책임자면 바로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인 요건을 따져야 된다면 경찰권을 어떻게 발동해? 이 뭐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경찰권 발동해야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종 주관적인 요건은 경찰 책임을 얘기함에 있어서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3번에 사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경찰 책임자가 될 수 있고요. 자, 4번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 책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법령상 근거 없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경찰 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뭐라고 하죠? 제3자죠. 제3자.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제3자 경찰 책임 또는 경찰 긴급권이라고 합니다. 제3자 경찰 책임 또는 경찰 긴급권. 자,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해. 그럼 뭐 강제력을 발동하잖아요. 강제력을 발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법적 근거 없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3자한테 뿐만 아니라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책임자가 아닌 사람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때는 더더군다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701번 경찰 책임의 원칙. 1번 경찰 책임의 원칙이란 경찰 위반 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돼야 한다는 원칙이 경찰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 2번 근데 경찰 책임에 예외가 있죠. 경찰 책임 원칙의 예외가 책임자가 아닌 사람한테, 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제3자라고 그러죠. 책임자가 아닌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경찰 책임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 책임의 예외로서 경찰 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 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법적 근거는 유효하지 않아? 아니,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때도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책임자가 아닌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때는 더더군다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적 근거를 유효하지 않으나 틀렸고요. 자, 그 뒤에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3자의 승낙은 필요치 않습니다. 여기 지금 해설에 그것이 안 나와요. 제가 그걸 빼먹었어요. 제3자의 승낙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 지금 이 경찰권 발동하는 것이 강제적 경찰권 발동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승낙을 받아서 경찰권 발동하는 거면 강제적 경찰권 발동이 아니지. 그래서 지금 강제적 경찰권 발동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낙은 필요치 않아요. 승낙은 필요치 않아. 다만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죠. 승낙은 필요치 않아. 그러나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고요. 자, 맨 끝에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 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경찰 장애 상태에 책임이 없는 사람한테 발동하는 것이 이 제3자 경찰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도 없는 사람한테 경찰권 발동하는데 그 책임이 없는 사람의 생명, 신체 중대한 침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702번 볼게요. 702번. 자,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여자 모델 B에게 수영복만을 입게 해서 쇼윈도에 서 있도록 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기 위해 쇼윈도 앞에 막 몰려들어서 도로교통상 심각한 장애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1번 조건설에 의하면 군중 A, B 모두 경찰 책임져야 된다. 맞습니다. 이 조건설은 하여튼 조건만 되면, 즉 그것 때문에 생겼으면,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A가 모델한테 시켰기 때문에 이게 군중들이 모여든 것이고요. 또 모델이 섰기 때문에 군중들이 모여든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장애 상태를 유발한 사람들은 모여든 군중이죠. 직접적인 장애 상태를 유발한 사람은 모여든 군중이지만 원인을 일으킨 것이 A, 이 옷가게 주인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하고 다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설에서는 모두 경찰 책임자가 되고요. 자, 2번에 의도적 간접 원인 제공자 이론 또는 목적적 원인 제공자 책임설을 인정한다면 A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서 A로 하여금 B를 쇼윈도에서 나가도록 하라고 할 수 있다. 즉 A가 경찰 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A가 뭐죠? 지금 옷가게 주인, 수영복만 입고 모델한테 서라고 한 사람, 이 뭐냐면 의도적 간접 원인 제공자 이름, 목적적 원인 제공자 책임설은 의도한 사람은 그런 장애 상태를 의도한 사람은 직접적인 책임자 외에 그런 장애 상태를 의도한 사람은 추가로 경찰 책임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의도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은 옷가게 주인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 모델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장애 상태가 일으킬 것을 알면서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도 여기 의도적 간접 원인자 제공자 이론에서의 책임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지문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직접 책임자인 군중들은 이 의도적 간접 원인자 제공에 의할 때 직접 책임자는 당연히 책임자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해서 의도한 사람도 책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의도가 확실히 드러나는 사람은 옷가게 주인만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옷가게 주인 A도 의도적 간접 원인 제공자 이론에서의 책임자가 되고요. 자, 3번 직접 원인설은 이게 그냥 통설입니다. 통설 판례가 직접 원인설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장애 상태의 원인을 제공한, 여기서는
모여든 사람이죠. 모여들었으니까 장애가 생긴 것이지. 그래서 직접 원인설에 의하면 A, B는 안 되고 군중만 이 경찰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교통장애가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면 A를 경찰 책임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뭔 말이냐면 지금 직접적으로 원인을 정한 사람은 군중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론들은 직접 책임자보다 더 넓게 인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심각한 장애일 때를 전제로 해서 얘기합니다. 왜냐, 사소한 장애는 그냥 직접적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긴급하고 막 급박하고 아주 중대한 그런 장애가 있어. 그런 때에는 직접적 책임자뿐만 아니라 좀 더 책임자를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다른 이론들의 논리적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옷가게 주인한테도 경찰 책임자로서 인정하려고 하는 그 견해들은 다 경찰 책임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중대한 장애가 있을 때에만. 그래서 A 옷가게 주인한테까지 경찰 책임자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경찰 책임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장애가 있을 때에만, 그것을 논리적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장애가 중대하지 않다면 A를 경찰 책임자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맞고요. 다음 페이지에 703번 경찰 책임의 원칙 4번에 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피지배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찰 위반에 대해서 경찰 책임을 지는 경우 이게 지배자 책임이죠. 지배자 책임. 종업원이 뭐 잘못하면 그 술집 주인한테까지 뭐 과태료나 뭐 그런 것들을 매기는 거, 그다음에 어떤 회사 차량이 막 과적을 하면 회사 사장한테까지, 회사 사장 또는 법인한테까지 형사처벌, 벌금 물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지배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 자기의 지배 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에 대한 대유 책임이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니까 대유 책임이라는 것이 꼭 맞을 것 같아. 근데 이것을 대유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 역시 이 지배자 책임, 사장 책임, 지배자 책임, 사장 책임 역시 그냥 자기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용어 문제죠. 우리가 그냥 이것을 대유 책임이라고 하면 대유 책임인 것이고 자기 책임이라고 하면 자기 책임인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이 그냥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것을 대유 책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책임이라고 하자. 그 사장의 책임을 지배자 책임, 사장의 책임을 대유 책임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책임이라고 하자. 그렇게 그냥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장이면, 지배자면, 사장이면 그 종업원이 그렇게 위반하지 못하게 교양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위반하지 못하도록 교양 감독할 자기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용어 문제는 뭐 정확히 나름인데 우리 대한민국 행정법학자들은 그냥 이것을 지배자 책임, 사장 책임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교양 감독해야 할 자기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유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704번 경찰 책임의 원칙 3번에 경찰 위반의 상태는 행위 혹은 상태에 특별한 위법성이 요구되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관적인 요건들, 뭐 위법성, 고의, 과실, 뭐 정당한 권한의 유무, 뭐 이런 것들은 뭐 행위 능력, 뭐 이런 것들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장애 상태를 유발하고 있으면, 어떤 행동이 장애 상태를 유발하고 있으면 행위 책임, 어떤 물건의 상태가 장애를 유발하고 있으면 상태 책임. 그래서 그냥 장애를 유발하고 있으면 그냥 전자 책임 성립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 현장에서 경찰관이 주관적인 요건을 어떻게 따지고 있냐고요. 지금 경찰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주관적인 요건을 따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건은 경찰 책임 성립 여부에 관련이 없습니다. 705번 경찰 책임 4번에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 경찰 책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 책임자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게 경찰 책임자가 아니라 경찰 비책임자입니다. 경찰 책임자인데 경찰권 발동해. 원칙적으로 보상 책임이 없죠. 자기가 유발해가지고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는데 경찰권 발동해가지고 그
그것까지 물어줘야 돼? 그건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신 경찰 비책임자, 책임자가 아닌 사람한테 견적권을 발동했어. 그러다가 손실을 봐. 그것은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706번 경찰상 긴급 상태 괄호에 경찰 비책임자에 대한 견적권 발동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경찰상 긴급 상태 또는 경찰 긴급권 이렇게 딱 쓰면 이게 그냥 딱 고유 명사입니다. 뭔가 긴급할 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경찰 긴급 상태 또는 경찰 긴급권이 아니에요. 긴급할 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경찰 긴급권, 경찰 긴급 상태가 아니라 긴급할 때 경찰 책임자가 아닌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이 경찰 긴급권, 경찰 긴급 상태입니다. 그 용어의 뜻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긴급할 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경찰 긴급권 또는 경찰 긴급 상태라고 하지 않고, 긴급할 때 경찰 책임자가 아닌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경찰 긴급 상태 또는 경찰 긴급권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 자체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괄호에다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넣어줬죠. 경찰 비책임자, 경찰 비책임자가 제3자죠. 제3자.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에 경찰상 긴급 상태에 대한 일반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경지법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은 없고 그냥 개별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경찰 긴급 상태 제3자에 대한 경찰 책임입니다. 자, 707번 경찰 책임의 원칙 1번에 자기 자신 이외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까 지배자 책임, 사장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행위 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지배자 책임, 사장 책임이 있습니다. 자, 2번 고유가실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경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 고유가실 상관없다니까요. 고유가실 없어도 경찰 책임집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에 경찰이 경찰 긴급권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경찰 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한 경우 긴급한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제3자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 아, 제3자는 지금 날벼락 받은 건데, 날벼락 맞은 건데. 그래서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때는, 즉 경찰 긴급권을 행사할 때는 그 제3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하죠. 그 사람이 원인 제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발동해야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발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실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3번에 경찰이 넘어가서 708번 볼게요. 470페이지. 자, 708번 넘어가고 709번 볼게요. 709번. 자,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오늘날 복지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자, 경찰 개입 청구권 뭐하고 여기 관련이 깊어? 1번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죠. 왜 그래? 원래 경찰권 발동은 대부분 다 재량 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경찰권 발동 조항은 대부분 재량 조항으로 돼 있는데 재량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나한테 해줘라고, 나한테 해줘 또는 누구한테 해줘 이렇게 경찰 개입을 요청할 수 없겠죠. 재량 행위라면. 경찰권 발동은 대부분 다 재량 규정으로 돼 있어.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국민이 재량이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뭘 해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재량이 0으로 수축돼 버려. 그때는 특정 하나의 행위만 해야 하는 의무가 이 경찰관청한테 생기고, 그때 국민이 나 그거 해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경찰관청의 재량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법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국민한테 해줘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겨울에 영하 20도인데 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 순찰차가 지나가다가 봤어. 그러면 그거 보호조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지나치면 30분 내에 죽어버리는데 그 영하 20도에 그때는 보호조치하는 그 경찰관의 재량, 그 재량이 0으로 수축돼 버려가지고
보호 조치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 그 쓰러져 있는 그 시민 입장에서는 나를 보호 조치 해줘라고 할 수 있는 경찰 개입 청구권 권리가 형성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찰 개입 청구권 관련된 것이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이론이 경찰 개입 청구권과 연관된 그런 이론이고요. 자, 710번 경찰 개입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독일에서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가 띠토 판결이죠. 연탄 공장에서 이 석탄 바위를 막 이 띠톱으로 막 자르는 거예요. 막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 먼지는 또 얼마나 많이 나겠어. 근데 그 공장이 인허가에 뭐가 잘못이 있어. 자, 주변 주민들이 단속해달라고 하는데 단속 안 해줘. 왜? 경찰권 발동은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해줘도 단속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웃 주민이 그렇게 뭘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독일 법원에서 이런 때까지 이런 것까지 경찰관청의 재량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막 엄청 시끄럽고 엄청 더럽고 막 이렇게 될 때에는 그 이웃 주민한테 단속해달라고 할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한 것이 이 띠토 판결입니다. 그래서 경찰 개입 청구권 최초 인정한 판결이 띠토 판결입니다. 자, 아울러서 이 띠토 판결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생각해 주시고. 자, 2번에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도 인정된다. 이 반사적 이익은 권리 처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즉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찰 개입 청구권 등 이렇게 권리가 인정돼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반사적 이익입니다. 자, 반사적 이익이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어야 반사적 이익이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만 경찰 개입 청구권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자, 3번 경찰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로 전제로 함이 보통이고요. 경찰 개입 청구권. 4번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법치국가가 뭐예요? 법치국가는 소국국가, 사회적 법치국가는 적국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치국가는 법에 근거 없으면 개입하지 말어. 이게 이제 법치국가입니다. 사회적 법치국가는 국민한테 어떤 필요한 영역이 있어. 처 불쌍하고 억울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적국국가, 이 사회적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경찰 개입 청구권이 국민이 어떤 불쌍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을 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 개입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경찰 개입 청구권이 적국국가, 이 불쌍한 사람들한테 국가가 더 경찰권, 행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이 사회적 법치국가하고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경찰 개입 청구권, 사회적 법치국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에요. 711번 경찰권의 발동과 한계. 3번에 형법상 이게 저 올해 경감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복수정답 인정된 문제입니다. 원래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잘못된 지문으로 의도한 것은 4번인데 3번도 오류 지문으로 이제 복수정답 인정됐습니다. 자, 원래 이제 맞는 지문으로 의도했다가 복수정답 인정된 것이 3번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 성립하며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이 아니라 이게 여기가 틀렸어요. 이게 뭐냐면 그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즉 이 말이 공무원의 임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공무원의 임무에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요건과 방식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원 판례에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요건과 절차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례에 돼 있는데 거기 지문에 추상적 권한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나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아니 이게 그냥 판례예요. 판례. 판례를 옮기면서 거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냥 넣어놓고 이게 맞는 지문으로 제 생각은 그 판례를 옮기는 과정에서 판례 원문을 딱 옮기면 이제 좋은데 어디 지문에 있는 것을 옮기면서 잘못 옮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을 뭐 꼬아가지고 틀린 지문을 낼 만한 부분도 아닌데 어쨌든 판례랑 완전히 좀 다른
판례 반대로 해서 적어놔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판례의 의도는 추상적 권한에 속해야 되고, 즉 임무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추가로 요건과 절차까지 지켜야 한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적시해 놓은 것은 추상적 권한이 아니라 뭐 요건과 절차를 지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맞는 지문 의도했는데 틀린 지문으로 복수정답 처리된 것이고요. 자, 4번은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이로 인해 2년 동안 해당 운전면허 역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론칙이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자동차 운전학원 판례예요. 뭐냐면 지금 자동차 운전학원이 자동차 운전만 배울 수 있는 운전학원이 있고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면허 시험까지 그냥 치러버릴 수 있는 운전학원이 있죠. 그렇게 그냥 운전면허 시험까지 치러버릴 수 있는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어떤 사람이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교육도 받지 않았으면 교육 받은 것으로 막 허위 해가지고 면허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받은 면허가 있고 또 다른 면허들도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적발되니까 싸그리 다 취소시켜 버린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이 법원에서 그렇게 싸그리 다 취소시킨 것은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 이렇게 싸그리 다 취소시킨 것은 위법하다. 그렇게 해서 이 법률까지 지금 바뀌었습니다. 법률까지 바뀌어서 이 부정사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사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부정사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이 부정사유만큼은 위반해서 취득한 그 운전면허만 취소하도록 그렇게 이 규정까지 도로교통법 규정까지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법에서 어떤 사항을 위반하면 운전면허 전체를 다 취소시켜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법에 그 사람이 가진 거의 표현이 가진 운전면허의 전부를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정확한 문구는 조금 다 다릅니다.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위반이 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는 그 운전면허만 취소하게끔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 취득한 그 운전면허만 취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저기 해설을 보시면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는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률 개정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한 그 판례가 이겁니다. 자, 712번 경찰 작용에 대한 판례. 자, 이번에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시키는 것.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죠. 신의치기에 위배돼서 위법한 함정수사고 그래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기회 제공형이죠. 기회 제공형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이것은 허용되는 함정수사죠. 그래서 함정수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범위 유발형 범죄 저지르려고 범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 너 이거 좀 해볼래라고 해서 하려고 하면 바로 그냥 검거해버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신의치기에 위배된 함정수사고 대신 마약을 막 찾고 있어. 그 사람한테 나한테 마약 있어 라고 해서 꼬셔가지고 딱 검거해버리는 것은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라고 하고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신의치기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한 함정수사입니다. 자, 4번 판례는 이 4번 판례가 좀 희한한 판례인데 어떤 다세대 주택 2층인가에서 어떤 미친 놈이 그냥 상시적으로 막 떠들고 소리치고 막 유리창 밖에 막 물건 던지고 하니까 막 112 신고가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도 또 112 신고가 들어간 거죠. 경찰관이 출동해가지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 열어주는데 안에서 계속 떠들고 막 소리 지르고 밖에 물건 계속 던지고 또 안에서 경찰한테 막 욕하는 거죠. 꺼져 이 새끼들아 막 하면서 욕 계속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냥 돌아올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밖을 막 돌아다 보니까 전기 차단기가 있는 거야. 전기 차단기를 한여름이었는데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에어컨이 꺼져버리니까 얘가 막 열받아가지고 칼 들고 밖에 쫓아 나온 거예요. 경찰이 바로 공무집행방해로 그냥 검거해버린 것이죠. 자, 재판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공무집행방해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 폭력을 써야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죠.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도 위법성 조각돼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경찰한테 전기 차단기 내리라고 하는 권한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내가 때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당 방위로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님이 경찰 편 들어줬습니다. 딱 봐도 이 새끼 완전 찐따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경찰관한테 전기 차단기 내릴 권한이 없죠. 그러나 범죄 예방과 제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지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자, 713번 행정행위, 이제 행정행위로 넘어갑니다. 이 행정행위 개념이 뭐예요? 행정법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왜? 행정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다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은 행정한테 피해를 보면 그냥 당하는 것이죠. 당하고 그냥 끝나든지, 또는 국가가 알아서 뭐 돈 좀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는 것이고, 그게 전부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의 법학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행정법학자들이 된 것이죠. 일단의 법학자들이 나타나서 안 되겠다, 저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수단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소송을, 국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좀 안 돼. 그래서 일정한 국가작용,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행정행위라고 이름을 붙이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해준 것이 바로 행정법학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행정법학자들이 국민한테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행정법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속하는 행정의 행위들은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논리를 전개한 것이 행정행위 개념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자, 경찰 하명에 위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명. 자, 영업 정지 처분. 하명이죠. 음식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하명에 영업 정지 처분을 했는데 계속 음식 팔어. 하명에 위반한 것이죠. 하명에 위반하면 위법한 영업이 되는 것이죠.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계속 영업해. 위법한 영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위법하게 음식물을 팔았어. 음식물을 판 것은 유효한 것이죠. 음식물 사 먹었는데 뭐 토해내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음식물 사 먹은 사람이, 영업 정지 처분 받은 사람이 음식물 팔았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내 거 돈 내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너 음식물 먹었는데 뭐 돈을 내놓으라 그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명에 위반한 행위로 인한 행위의 법적 효과는 그냥 유효해요. 유효해.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해. 그래서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러나 영업 정지 명령에 위반해서 영업을 계속했을 때는 당의 영업에 대한 거래 행위 효력이 부여된다. 정반대로 써놨죠. 하명에 위반한 행위도 그냥 법적 효력은 그냥 유효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하명, 허가도 똑같아요. 하명이나 허가가 적법 요건일 뿐 유효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적법 요건이라 그래? 하명에 위반돼서 영업을 하면 위법한 영업이 되잖아요. 허가받지 않고 영업하면 위법한 영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명이나 허가가 적법 요건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위반하면 위법이 되니까 적법 요건인 것이죠. 적법 요건이 곧 위법 요건이에요. 그것을 지키면 적법, 위반하면 위법. 그러니까 적법 요건, 위법 요건이 되는 것이죠. 자, 적법 요건일 뿐 유효 요건은 아니죠. 왜? 그렇게 위반해서 음식물을 판매했어도 판매한 행위 자체의 효력은 그대로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 토해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법 요건일 뿐 유효 요건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다가,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좀 행정행위의 종류를 좀 넣어놨습니다.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습니다.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허하면 특인대죠. 허하면 특인대. 허가, 하명, 면제가 명령적 행위. 그 다음에 특인대, 특허, 인가, 대리가 형성적 행위. 그렇습니다. 자, 먼저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에서 하명이 자기 부자의 급부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하명이에요. 자, 그 중에서 부자기 의무를 금지라고도 하죠. 부자기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 허가고 나머지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 면제입니다. 형성적 행위에서 특허는 뭐 특별한 권리를 주든 뭐 특별한 신분을 설정해 주든 이런 것이 이제 특허고요. 뒤에 인가는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인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야. 그래서 거기 인가의 예에 뭐 사립대학 설립 인가, 특허기업 양도 인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특허기업 양도 인가 받지 않으면 양도 자체가 무효야. 그래서 특허기업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을 다른 기업한테 양도하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 인가사항입니다. 인가사항.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계약했어. SKT가 현대자동차한테 휴대폰 사업 넘겼어. 인가 받아야 돼요. 인가 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SKT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그냥 계약해서 그냥 무효야. 인가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가도 형성적 행위인 것이죠. 형성적 행위.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인가가. 인가 없으면 무효니까 그냥. 자, 대리는 행정이 제3자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고 본인이 한 거나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이 대리입니다. 그래서 대리의 예를 보시면 행여 병사자 유류품 처분. 길 가다가 죽었는데 가족을 알 수가 없어. 이제 그것이 이제 행여 병사자죠. 그러면 그냥 가족을 알 수 없으니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 그렇지 않죠. 나라에서 장례를 다 치러주고 그 사람의 소지품, 만약에 그 사람 소지품에 뭐 현금이 5천만 원 있어. 누군가는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뭐 가족을 찾아주든 뭐 정리를 해줘요. 그걸 누가 해줘? 나라에서 대신 해주는 겁니다. 나라에서 대신 해주고 그 사람이 한 것과 본인이 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대리입니다. 그래서 딱 말씀으로 들어봐도 권리 의무 관계를 막 정리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성적 행위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형성적 행위에 특허, 인가, 대리, 명령적 행위에 허하면, 허가, 하명, 면제, 허하면 특인대 또는 뭐 하하면 특인대 이렇게 좀 숙지를 해주시고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형성적 행위에 특허가 있어요. 이게 행정법에서 또 헌법에서 그다음에 특히 이제 행정법에서 엄청 유명한 문제가 이걸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구분하는 문제 주로 뭐하고 구분을 해? 특허랑 다른 것들하고 구분을 해요. 즉 다음 중 하명이 아닌 것은 하면 거기에 특허가 하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또 그냥 아예 그냥 문제 자체가 다음 중 특허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또 다음 중 뭐 허가가 아닌 것은 해놓고 허가 그 안에다 특허를 이제 하나 넣어놓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걸 다 모른다고 해도 특허를 좀 하나를 집중적으로 좀 보시라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자 특허를 보시면 특허가 자 슬래시가 3개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보시면 특허니까 특별한 권리나 능력을 설정해줘. 그럼 특허잖아요. 그래서 자 능력 설정행위, 뭐 공법인 설립이라든가 공증인을 만들어준다든가 또 이게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주택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도 이제 특허로 봅니다. 특허로. 옛날에는 이것을 인가로 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특허로 봅니다. 왜냐면 주택 재개발조합, 주택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버리면 그때부터 막 이 엄청나게 많은 권한이 생기고 막 그래버리니까 특별한 권리 설정이라고 봐서 형성적 행위 특허로 봅니다. 자,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이 공무원 임용, 귀화, 공무원 임용, 공무원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주는 것이죠. 자, 귀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신분 설정으로 봐서 특허로 봅니다. 자, 나머지 첫 번째 슬래시가 남았죠. 첫 번째 슬래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끝에 보세구역의 설정이 있죠. 보세구역의 설령, 이 설령이 설치 운영인데 그거 앞에까지가 전부 다 나라 거 쓰는 거예요. 나라 물건을 쓰는 거야.
나라 물건을 쓰는 것은 특허로 봅니다. 특허로. 오케이?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자, 공유 수면 매립 면허. 이 공유 수면이 뭐요? 하천이나 바다를 봅니다. 공유 수면이 나라의 수면이야. 나라의 수면. 그래서 하천이나 강, 바다 이런 것들을 공유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 수면을 매립할 권리, 나라 땅을 지 맘대로 매립해가지고 뭐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나 저기 바다 하천 이런 곳이나 바다 하천 바로 옆에다가 뭐 바다에다가 건축물을 짓거나 바다 하천 바로 옆에다가 건축물을 질 때는 그 바다 하천 강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일정 기간 줘가지고 그 건축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때 받는 것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입니다. 자,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 나라 땅 이용하는 것이죠. 나라의 물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광업허가, 이 광업허가가 연탄공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탄공장은 허가입니다. 연탄공장 허가는 허가예요. 아, 그 연탄공장이라고 하자고 또 뭐라고 하는데, 아, 석탄 가공업 허가. 석탄 가공업이 연탄 공장이지 뭐. 그죠? 석탄 가공업이 연탄 공장이야. 그래서 석탄 가공업 허가, 연탄 공장 허가 다 허가입니다. 그러나 광업 허가는 석탄을 캐는 거죠. 석탄을 캐 들어가. 그 산은 누구 거야? 나라 거죠. 개인 땅, 개인 산도 있는데 아무리 개인 산이 있다 하더라도 석탄 캐려면 3m, 5m 팝니까? 밑으로 막 3km, 5km, 막 50km 막 들어가잖아요. 저 밑은 다 나라 거죠. 그래서 이 광업허가 나라 땅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어업면허 당연히 바다 나라 거고요. 행정재산 나라 거죠.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그래서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용역계약 이거 다 특허로 보고요. 자, 곡물 사용권의 특허. 곡물이 뭐요? 행정에 사용된 이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곡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 물건이에요. 나라 물건. 그래서 곡물 사용권의 특허. 곡물로서 도로 점용허가라든가 하천 점용허가, 공유 수면 점용허가 이것들 다 나라 거 쓰는 거니까 다 특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가 다 나라 거 쓰는 거예요. 나라 거 쓰는 것은 다 특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뒤에 보세구역의 서령. 이 서령이 설치 운영이라는 말입니다. 보세구역 특허, 이거 특허입니다. 보세구역이 뭐냐면 세금을 보호해 주는 것이 보세구역이에요. 그래서 뭐 보세구역이 어디에 있냐면 저쪽 뭐 부산, 인천 뭐 이런 데 보세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세구역이 세금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보세구역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어떤 데서 세금을 혜택을 주냐면 원래 모든 물건의 이동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이 외국 가려고 해도 일정한 세금 붙어요. 자, 그런데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가지고 그걸 일부분 좀 가공해서 외국으로 다시 수출을 해.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들어올 때 세금 내고 나갈 때 또 세금 내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들어올 때도 세금 받고 그러니까 수입할 때도 세금 받고 수출할 때도 또 세금 받으니까 이중으로 세금 받으니까 좋겠네. 한편으로는 좋지만 그렇게 하면 파는 물건의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수출이 힘들어지니까 나라가 결국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조금만 가공해서 외국으로 바로 되팔 때에는 그때는 보세구역에 머물렀다 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왔다가 바로 되팔거나 좀 들여와서 조금만 고쳐서 수출할 때는 보세구역 안에서 그걸 하게 한 다음에 보세구역에 머물렀다 가는 것은 수입 세금은 안 받고 수출할 때 세금은 받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래야 나라 이 물품의 경쟁력이 생기니까. 딱 봐도 이게 특허야 아니야.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수입 제품은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보세구역에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세금을 안 받으니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허인 것이죠. 특허. 딱 봐도 이 보세구역의 서령, 보세구역의 설치 운영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고요. 자, 개인 택시 운송사는 면허. 이 개인 택시 운송사는 면허가 여기 안 나오네. 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특허거든요. 딱 봐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버스 운송사업 면허. 버스 노선 하나 받으면 대박 치는 거지. 그죠? 특허지. 당연히 특허지. 근데
법적으로 보면 버스 운송사업 면허나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나 똑같아. 오케이? 법적으로 보면 그 사람한테 일정한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운송사업 면허 특허, 그다음에 법적으로 보면 택시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서 버스 운송사업 면허 특허, 택시 면허 특허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 주시고요. 네, 특허 기업의 특허 거기 이제 자동차 운수 사업, 그다음에 전기 공급, 전기 도시가스, 뭐 휴대폰 이런 거, 막 기간 산업 이런 것들은 딱 봐도 특허지. 예.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하나만 하게 해준다든가 또는 뭐 2개, 3개만 하게 해준다든가 하기 때문에 완벽한 특허죠. 자, 그래서 특허만큼은 꼭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특허를 할 때 특별한 권리나 특별한 신분 설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딱 봐도 특허 드린 거, 뭐 보세구역 설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라 물건 쓰는 거, 이것이 이제 특허입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할게요.